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이국정 교수, 아주대병원이죠. 북한 기순병사 수술집도. 자, 아덴만 여명의 작전인가요? 그 석혜균 선장 치료했던 분이죠. 이병기 전 국정원장 박근혜 시절에 긴급 체포, 박근혜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 국정원장들이 여러 명 날아가네요. 자, 김장겸 MBC 사장 해임, 노조 파업 내일 중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자, 이 중에서 봉두사고로 실시간 검색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자, 헨슨의 밥 듣고 1부 돌아오겠습니다. 밥.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갑니다. 뉴스 브리핑. 매일 1분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을 해요. 아주 좋은 방송이에요. 방송 이름이 뭐라고? 정봉재 정치쇼. 예, 청취율 조사했는데 2%가 좀 안 됐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 국민 10명 중 2명 들으면 20%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2%가 나왔지? 2%면은 대단한 겁니다, 사실. 2%라고 하는 건 디스프로. 1%가 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건 1.1%가 될 수도 있고 1.99%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10%가 좀 안 됐다 그런 게 낫겠다. 10%가 좀 안 됐습니다. 자, 김수진님, 성남의 33번 버스에서 정봉재 정치쇼 틀어주셨어요. 저는 고릴라 듣는데 돌림 노래처럼 시간 차이가 나며 들리네요.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김수진님, 오늘 하루 수지 맞으세요. 자, 뉴스브리핑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한겨레 20일로 쫓겨갔어요? 한겨레 있었잖아요. 한겨레 20일은 한겨레 신문의 한 부서입니다. 한 부서요? 예, 순환 그러니까 보직입니다. 좌천됐다? 순환 보직입니다. 그냥 빨리 하세요. 빨리 좌천됐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 특활비? 예. 초딩들이 물어봐요. 특활비? 우리도 특활비 있는데 무슨 특활비가 수십억씩 돼요? 특수활동비라고 하죠. 예. 근데 특수활동이라고 하는 게 국가 정보기관의 특성상 다 드러내지 않고 써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공작이라고 하는 활동에는 이것을 영수증 증빙 없이 써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정 간첩 혹은 탈북으로 위장한 간첩 이런 사람들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추적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죠. 추적하고 잡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휴민트라고 하죠. 그 정보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생활비를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비도 그렇고요. 예. 실제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받으니까. 그렇죠. 휴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야 말하자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김정일 사망 때 우리가 51일이나 지나서 알았지 않습니까? 휴민트가 제대로만 있었어도 그렇게 오래 51일이 아니고요. 예, 51시간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휴민트가 제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알았어야 하죠. 이명박근혜 정권의 또 하나의 문제가 2009년 5월 23일 이후로 남북관계를 단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종북몰이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단절한 것까지는 좋은데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건 전두환도 유지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그런 군사독재 정권도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쁘고 예뻐서가 아니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휴민트, 인적 자원을 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 라인을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또한 상대가 있어서 본인들이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정보보호협정 맺으려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휴민트 정보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정보는 별로 세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예를 들면 위성이라든가. 휴민트, 인적 정보죠, 그게 인간관계를 통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특별활동비가 필요했다. 예, 필요했죠. 5천억까지 정확하게 추산되지는 않습니다. 이 특수활동비의 영역도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도 그것을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의자 긴급 신분으로 체포. 그렇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다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 사람 내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체포를 한 겁니다. 이 체포를 예. 한 순간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내에 48시간. 그렇죠. 예. 정확하시죠 항상.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병기 원장은 풀려나게 되는데요. 체포를 했다는 거는 구속영장 청구에 굉장한 자신감이 그렇죠. 있다는 긴급 거죠. 체포도 영장이 필요한데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 영장의 발부의 가능성이 한 90% 정도 매우 높다는 거죠. 접근했다. 예. 왜냐하면 또 도주 우려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도 그 구속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입 그렇다고 맞추고. 한다면 그렇죠. 예. 예. 말 맞추고. 그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이병기 전 원장이 2014년 7월부터 예.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비서실장을 했어요. 아하. 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어서 했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월 1억 원을 상납을 했는데요. 청와대에. 예. 이거는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에 5천만 원대이던 금액이 2배로 오른 겁니다. 예. 2배로 오른 거고요. 부탁에 의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부탁에 의해서 했다고 했고요. 그걸 이제 이전에 그 원장이었던 남재준 전 원장이나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졌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또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그 국가정보원장 모두가 다 구속될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예. 지금 남재준 구속됐죠? 안 됐나요 아직? 예, 지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분들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한꺼번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를 한꺼번에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월 1억씩 준 게 누구 돈인 줄 아세요? 우리 돈입니다. 하호영 기자 돈이에요. 예, 제 돈이고요. 제 돈이고요. 방금 소개했던 성남 버스에 탄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예. 갖다 낸 돈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예. 그다음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쌈짓돈으로 쓰고 어디다 쓴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그게 종국적으로 최순실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정윤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그렇죠. 올림머리를 했는지 뭘 예. 했는지 모르는 거죠. 정유라 말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예. 단순한 뭐 이 논쟁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우리 생활의 우리 권리 찾기입니다. 그럼요. 예. 아니 이거 진짜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만 있으면 독거 어르신들 얼마나 행복하게 겨울을 그렇죠. 살아요. 그 예. 돈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갖고 분노하지 않고 뭐 이걸 갖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사람들 한마디 해줘야 돼요. 감옥 가고 싶니? 말 무섭게 한다고 우리 PD가 쫄았어요. 마스크 쓰고 PD 감옥 가고 싶어? 자, 허인이님, 하호영 기자님 실제로 처음 보는데 목소리가 참 젊으신 듯 외모는 좀 늙어 보이죠? 과연 칭찬일까? 자,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 혹은 택시에 타고 계신 분들 요즘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요 유행이 있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유행인가요? 유행이에요. 네. 자,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역대 3명의 국정원장들이 다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죠. 초유의 사태인데 예. 또 있잖아요. 그 전에 원세훈까지 원세훈. 합하면 9년 동안 국정원장들 전원 다 구속되는 진기로. 근데 그 위에 계신 분들은 구속됐네요.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 남았네. 한 분 남았습니다. 예. 예. MB는 구속될까요? 검찰 분위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 좋아요. 예. 따끈따끈해. 예. 아니 뭐 따끈까지는 아니고요. 예. 지금 그 검찰 분위기. 예,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말하자면 폭탄 하나 던지고 갔잖아요. 그랬죠.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정치 보복이다. 예. 그래서 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검찰 출석이나 아니면 최소한 그 본격적인 수사가 눈앞에 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단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전 대통령까지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좀 단계가 있고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 본격적으로 예, 전략기획관 출신 김태효 전략기획관을 소환할 것이고요.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폭탄 몇 개 터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자신은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검찰이. 예. 그러니까 그 출구하면서 정치보복이다라고 네. 하면 검찰이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네. 검찰 입장에서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골목길에서 예. 그 성명 발표했던 그런 데자뷰가 좀 있죠. 아하, 그러네요. 그럼 네. 긴급 체포됐죠. 예. 예. 자, 다음 뉴스. 오늘 정유라 2대 학사비리와 삼성 합병 압력 관련 2심 선고 공판 있네요. 네. 어허. 실제로 촛불 집회에 나왔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예. 2대 입학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예. 그리고 특히나 그 학사 관리 출석도 안 했고 예. 레포트도 내지 않았는데 학점이 막 나왔다는 예. 거죠. 이거에 대한 그런 공정성 불만 예.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계기를 삼았다는 분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공정성 그리고 맞아요. 입학이나 학사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예.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최순실 씨가 이런 것까지 이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2대 삼성 줄줄이 그럼 선고 공판이네 오늘. 네, 오늘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 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예. 지난 그 1심에서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고법 형사 3부에서 오늘 오전 10시 지금 하고 시작됐네요.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요 또 진행이 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예. 네, 합병 관련돼서는 그 이 합병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도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자, 판문점 귀순 북한 병사 수술한 이국정 교수요. 귀순 병사 상태 좋지 않고 추가 수술 필요하다. 총상에 5군데 대여섯 군데 있었다. 지금 계속 수술하고 못 깨어나고 추가 수술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예, 지금 현재 그렇고요. 장기 손상까지 위험하네요. 예. 장기 손상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흔히 이 수술을 한 다음에는 예. 그것을 봉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좀 따져보는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봉합이 현재 안 된 상태다. 예.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 석혜균 선장 때도 지금 알려진 대로 이국종 교수가 집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도 지금과 같이 좀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있었는데 생명이 위독하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차치하고서라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선 생명에는 예. 지장 없다. 예. 또 어느 뉴스에서는 생명이 위독하다. 예. 예. 자, 그리고 오늘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11월 14일은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예. 어떤 날이죠? 광화문에서 2년 전. 제2차 민중 총궐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진 날이기도 합니다. 제1차 민중총궐기. 1차. 민중총궐기. 어떻게 같은 날 역사는 그러게요. 반복되네요. 네. 데자뷰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정희 탄생 100년을 100년이냐. 기억할 것이냐, 아니 백남기 어르신 광화문에서 쓰러진 2주년을 기념할 것이냐. 예. 어떻게 역사의 아이러니기도 하고요. 아이러니죠. 예. 자, 0909 택시기사입니다. 인천공항인데 봉도사 방송에 심취해서 끝나면 나가려고요. 대기 중입니다. 정말이지 하루라도 안 되면 귀에 가시가 돋는 기분 아시나요? 0900님 아자아자 화이팅. 자,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끝났어요. 허용했습니다. 이제 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언니 뉴스. 이거 뭐 축구 경기하는 것 같아. 골! 나는 고란 그러죠. 네. 자, 최민희 의원님, 해병대 의원님,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드디어 나왔다. 최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 최민희 선수 왼쪽으로 몰다 뻥 똥볼 찼습니다. 꼬린. 똥벌인데 꼬린. 예, 우리 골대로. 우리
당할 수가 없어. 꼴대를 바꿨어요. 자, 양지열 언니 뉴스. 예, 양지열 양결 변호사님.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뉴스에 그 패널로 오는 것 중에 여기가 제일 재밌죠. 여기가 제일 후달리는 것 같은데. 딸려요? 말도 혼나오는 것보다 표준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스쿼트 해줘 하체 운동 후달리면. 제가 하체는 원래 튼튼하거든요. 예. 선수 출신이라. 자, 아, 선수? 예? 선수 출신이 복싱도 했고 뭐 펜싱. 펜싱도 했고. 예. 네. 어머 저렇게 예쁜 얼굴로? 왜 펜싱한 줄 알아요? 팬들의 심정을 찌르려고 펜싱. 보란 사이 중앙이 일부 이거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기억이 자꾸 나더라고. 예, 안녕하세요. 코란입니다. 네. 그동안 잘들 계셨었죠?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한 1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거 예. 같아요. 요즘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거의 온갖 정치 뉴스부터 사건 사고까지 온갖 일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막 그 엄청 지난 중심에 것 같아요. 늘 봉도사가 있는 느낌. 그래요? 그거 봉도사님이 아세요?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거 아세요? 안민석, 박영선, 이상민 의원이 어제 정봉주 복권을 청원하는 연명을 돌렸어요. 의원들. 그 어제 몇 명 서명한 줄 아세요? 3명? 아니 120명? 아니요. 60명. 오. 어제 하루예요? 하루에? 와, 하루에. 엄청나게 높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네. 하지 않은 61명을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 자, 방송 듣는 분들 이분들이 단톡방에는 안 들어와요. 단톡방에서 돌렸는데. 네. 그 연명하지 않은 61명 이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안민석은 문자 갖고 자 오늘 다 하면 한 100명쯤 할 건데 빠지는 20명 살생부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민희 의원님 하셨어요? 아 여기 현역이 아니구나. 현역이 그거 복권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왜요? 분위기가. 아니 왜냐면 그때 사건 자체가 예. 잘못 수사가 됐다는 게 밝혀지면 아예 그냥 국회의원들이 뭐 복권 신청할 필요도 없이 법적으로도 구제 절차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급하세요? 급하죠. 제가 그 올해 구호가 있거든요. MB 구속 12월에 끝장내고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를. 네. 자 김혜정님, 어우 깜짝이야. 이런 댓글 보면 물이 무서워요. 옛날에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봉자 들어간 이름하고 놀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반 꼴등이 병봉이, 봉준이, 희봉이었거든. 어머. 봉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제 남친도 봉섭이에요. 그리고 라디오도 봉도사님 듣고 있고요. 이분 뭐야 이게. 봉해자. 어머 봉자 들어가는 봉선이도 있고 봉순이도 있고 봉심이도 있고 예. 봉숙이도 있고. 아, 자 속보 떴네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읽어주시죠.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최순실이 항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도 징역 3년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3년 나왔고요. 예. 또 국민연금 합병 삼성과 관련해서 부당 합병을 지시했다는 문현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최순실 비리 얘기를 하면 1심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3년 나왔어라고 막 분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만 3년입니다. 국정농단과 전혀 무관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3년 플러스 해갖고 이제 국정농단 유죄가 나오거나 삼성 뇌물죄 유죄가 나오면 붙여지는 거죠 계속. 다 합산하지는 않군요. 예. 이게 1심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재판에서는 같이 묶어서 선고했을 때는 얼마쯤 될 것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선고를 합니다. 다 그렇죠. 합치면 예. 못 나오죠 평생. 맞아요. 그래서 큰 거에 큰 거 안으로 작은 예. 작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갖고 뇌물죄가 12년 나온다 그러면 네. 3 플러스 12년이 아니고 15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15년으로 가요. 그냥 12년으로 가요. 그냥 12년으로. 산수를 조금 그냥 15년으로 가요. 저는 개그하신 줄 알았는데. 그냥 10 안으로 포함이 돼요 다. 네. 근데 국민들 심정은 그냥 다 합쳤으면 좋겠다는 심정 아닐까요? 예. 그거는 방법이 있어요. 네. 3년 다 살고 나오는 날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12년. 또 10년 선고 나오는 날 또 선고해버리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11월 19일이 최순실 구속 두 번째 구속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11월 19일 전까지 재판을 예, 끝내야 된다. 끝내서 이번에 3년 나왔기 때문에 법정 구속해버리면 뭐 영장 구속영장 연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맞아요. 아, 이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끔 쓸 때가 있죠, 제가. 아니 우리가 다 자주, 하는 걸 확인해 자주. 줘요. 우리가 다 하는 걸 확인해 줘요.
읽었어요. 아니 봉도사님이야 전문이시지만 만주 변호사시잖아요. 개성 변호사 됐잖아요. 이제. 아 내려오셨어요? 만주에서 신일까지 왔다 개성까지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서울로. 예, 이게 휴전선 넘어오면 큰일 나요. 총 맞아요. 빨리 진도 나가라고 밖에서 예. 저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이런 뉴스가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판단에 중요한 뉴스가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하겠다고 오늘 우리 PD는 마스크를 딱 쓰고 왔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겠다고. 지금 PD 저게 넘어오면 총 맞는데 잘못하면. 그럼요. 예. 자, 제작진 디스는 이제 그만. 예, 아니 디스가 아니라 리스펙인데. 자꾸만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PD 없이 우리끼리 하는 줄 알거든. 예, PD가 있다 여기에. 우리는 NL이었다. 그 드립 칠 줄 알았어. 그거 못 알아들으세요. 많은 예.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50대 넘은 패스 그냥. 50대 넘은 분들 알아듣는 분들 이게 복합을 좋아해요. 네. 왜 꼭 20, 30대만 이해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 원래 친절한 걸 못 하고 계시잖아요. 봉도사님이. 그랬어요? 예. 유승민 대표? 난 유승희가 또 대표가 됐나? 자, 첫 번째 뉴스. 강철 같은 의지로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이거는 운동권이 쓰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계곡이요. 성경 이제 시편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죽음의 계곡을 지날지 사망의 뭐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네, 거기서 따온 죽음의 계곡. 그랬군요. 이분이 그걸 알았겠죠. 알고 쓴 겁니다. 알고. 이게 그래야 의미가 전달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의 심정 진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일 것 같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원내대표 돼서 연설할 때 국회에서 대표 연설할 때 정말 따뜻한 보수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 그대로 무지막지한 칼을 맞아서 지금 이분은 진짜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바른정당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 그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도 안 합친다. 국민의당하고도 안 합친다. 나는 정체성을 지키고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내부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불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계곡을 함께 지나서 살아남자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도 보수 통합입니다. 근데 그 중도 보수 통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하고도 안 합치고 국민의당하고도 안 합친다 그랬는데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서 다시 빼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유승민 대표 생각과 중요한 건 이건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근데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는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대표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과 정체성을 같이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그 DJ 그 3당 연합, 3당 야합이라고 우리가 비난했던 YS 그다음에 노태우, 그다음 김종필 그런 3당 야합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정체성을 같이 한다면 만나볼 의향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햇빛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내용상으로는 안 하겠다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만나서 들어보겠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직전까지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안철수 대표는 통합 생각 없는데 자꾸 안철수 대표 주변 분들이 바람을 넣어서 언론에 그렇게 흘려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해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 생각 없다라고 또 몇 시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치라는 게요. 페이지가 진짜 빨리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전이었는데 그 얘기가 또 막 넘기다 보면 잘못 넘겼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대변인 이분은 바른한국당으로 나왔다 일찍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바른정당은 바른정당 갈 길 가라 이렇게 어제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홍준표 대표가 한 방 세게 날리셨습니다. 뭐라고요? 유승민 대표가 예방을 가겠다는데 예방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자 집단이라고 보지 정당이라 안 본다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는 예방조차 거부하는 졸렬한 작태에 실망이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제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바른정당은 밖에 있고 자유한국당 내에 중도 보수 그리고 국민의당에 뭐 또 중도 보수를 모아서 뭔가 새롭게 크게 만들고 싶으신 건데 그게 이제 첫 번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서 삐그덕거리고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14% 탄핵에 반대한 분들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자꾸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를 지지했던 보수가 저 정도는 품격이 있어야지 했던 분들은 지금 실망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얘기지만 1차 회군을 했던 13명 의원들이 회군이라고 표현하시나요? 회군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복당. 네, 복당. 복당. 철새 복당도, 복당. 1차 철새 때가 13명의 의원인데 그때 그분들이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에게 요청한 건 간단한 거였었다는 거예요. 자, 국민의당과 합하거나 혹은 자유한국당하고 나중에. 합하는 거는 안 될 거다. 그러나 우리가 보수대연합이나 중도통합연합이나 이런 연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연합에 대해서 말도 들어보고 의논하겠다. 이것만이라도 좀 밝혀줘라. 그럼 우리가 여기 쓸 명분이 있다. 근데 그걸 자강론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워딩조차도 거절하면서 끝까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정말 막 그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분노를 퍼부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 받아주냐. 통합에 논의를 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가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정체성, 정책 이런 것보다도 한 정치인의 캐릭터에 대한 실망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예. 그거는 약간 포장 아닌가요? 그게요. 본인들의 포장도 되지만 네. 이게 정치인들이 흔히 이제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만큼 또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 약간 공감하기가 그게 어려운 아니라 거지. 일부 한번 정치인들은 예, 한 번 받은 깊은 상처에 대해서 예. 그 감정 되게 완금이 오래 가거든요. 그건 쉽게 따뜻하다기보다는 삐진다는 얘기잖아요. 뒤끝 아닌가요? 뒤끝있다는 얘기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 감정적 두 분들이 눈을 레이저 쏘면서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정치인이 정치를 안 아니라서. 해본 두 분들이 우리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유승민하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김치 받은 분 있잖아요. 이혜훈 이런 분들의 아니 개인적인 캐릭터 이런 게 무척 중요해요. 네. 예? 개인적인 캐릭터. 그런데 그 캐릭터가 이렇게 잘 안 섞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갔는데 제가 요즘 그분들하고 말을 섞으면서 같이 지내잖아요. 바른정당 분들하고도 그러고 자유한국당하고도 여기도 모셔보고 네. 다른 데도 모셔보고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좀 들어보면 인간적인 섭섭함이 또 있어요. 그 유승민 대표죠. 예. 개인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끊임없이 말이 그렇죠. 그 얘기 나왔었는데. 하는데 난 애들로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냥 그 사람 상처를 그냥 받을까 봐. 편하게 말씀하시지. 원래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특기신데 왜 갑자기 누구요? 안 그래요. 전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기 싫어요. 정치인 마음에만 상처 주기 싫으신 거 아세요? 정치인이라고. 유승민 대표가 오늘- 리더십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별로 이렇게 따뜻하지 않고요. 아니 근데 그냥 리더십. 보자면 정치를 안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양극단보다는 중간에 뭐가 있는 게 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한국 사회 문제가 이 지역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지역을 떠나서 그냥 그 정치적 색채만 가지고 중도 보수를 갖고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근데요, 거거든요. 고 기자님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역 정당이 아닙니다. 전국 정당이에요. 저희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와서 전국 정당이 지금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거기서 저 되게 빨대를 웃기죠. 아니,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 그런데요. 그래서 제 말씀은 대한민국의 개혁 보수가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개혁부 유승민 의원.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아니, 왜냐면 이게 제작진의 진도가 나가야 지령이 돼. 제작진의 솔직히 지령이 말씀드리면 더 움츠러들 것 같아요. 더 움츠러들 것 같아서 한 5-6명 정도는 자유한국당으로 안 돌아가더라도 각자 도생의 길을 찾지 않을까 하는 아니 불행한 그렇죠. 예감이 좀 11명 듭니다. 남잖아요. 이제 11명. 조영원 가져 이제 예. 그럼 11명 남는데 11명 중에서 지금 그 정설이 대여섯 명이 더 회고하거나 아니면 네. 무소속으로 가 있다가 왜냐하면 상황을 볼 것이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인준의 색깔이 신념, 있어요. 신념. 근데 죄송하지만 바른정당은 확실한 게 없는 게 색깔이거든요. 맞아요. 중도라는 게 색깔이다 근데요, 보니까 그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다. 그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게 풍찬 노숙을 견딜 수 있느냐예요. 네, 다 배부른 예, 생활만 예. 하셔서 예. 견디기 힘드실 것 풍찬 같아요. 노숙. 세습 정치인, 금수저 정치인 이게 못 버티거든요. 네. 우린 금수저면서도 자진해서 풍찬 노숙 광야로 나갔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금수저였어요? 사세 한다. 그러면 여기도 금수저 없고 최민희 의원도 아. 금수저는 안 돼도 금하고 은하고 섞은 군수저. 군수저. 자
김장겸 전격 해임 공영방송 정상화되나 이것도 최민희 의원님이 가져오셨어요? 네, 김장겸 영역의 왜 이렇게 7년에 두 개를 대해서. 오늘 PD하고 뭔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이거 네.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아니, 네. 이게 뭐냐면 요즘 그 돈 받은 거 자꾸 문제가 되는 분들이 미방위 소속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최민희 의원도 미방위 소속인데 최민희 의원은 돈 받을 사람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분명히 알아요. 사람이 근데 아니라 전 후원회가 없어서 받을 길이 없었어요. PD하고 뭔가 관계 있지 않고 이게 두 개 연장한 게 이게 우리 역사 처음이거든요. 뭔가 뒷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쐈나요, 제가? 근데요, 예. 김장겸이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요? 김장겸 전 사장이 아니 김장겸 씨. 아니 근데 씨. 예, 그 나이도요. 저나 도찐개찐이에요. 저 한 맞아요. 살이 차이밖에 네, 안 네. 나요. 그런데 그럼, 이분이 마치 문재인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걸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 진짜 양이 아깝다 양이. 예, 이분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분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그냥 드러나요. MBC가 망가지는 9년 동안 이분이 어떤 직함에 있었냐 알려드릴게요. 예, 2011년 2월에 MBC 정치부장이 됩니다. 2011년 2월. 예, 2011년 2월 그때가 본격적으로 김재철이 사장된 이후에 MBC를 장악하기 시작할 때. 그렇죠. 정치부장. 그 170을 파업할 때가 2010년인가? 그때는 12년 이요. 2012년입니다. 12년. 그다음에 2013년 5월에 MBC 보도국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기자의 꿈. 그렇죠. 그리고 2015년 2월에는 MBC 보도본부장이 됩니다. 보도본부장. 네. 고란 기자의 꿈.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알박기 MBC 사장이 됩니다. 촛불 전국에. 네, 탄핵 전국에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때 네. 많은 시민들이 그냥 그렇죠. 놔둬라. 네, 예, 예. 예.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분은 이명박근혜 방송 장악 9년 동안 요직은 다 거친 분이세요. 정치부장은 진짜 우리 고란 맞아요. 기자님 네. 증언. 예, 정치부장 하고 노슬레이드. 싶으시죠?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안 시켜줄 것 같아서 그냥 심포도 아닐까? 아니 왜 하는 줄 알아요? 정치부장 있으면 좀 이따가 바로 이제 그 퇴직해야 되거든. 네, 그리고 예. 이분이 정말 정치부장 시절에 누락한 보도가 MB 인사검증 보도 누락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 보도 예. 그것도 전부 축소하거나 내곡동 사저 의혹 보도가 제일 웃긴 게 네. 내곡동 사저 의혹이라고 단데 다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냥 사택을 옮겼다라고 동정 동정. 기사로 옮겼어 이사하셨다고.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이 나오자 그 브리핑 내용만 보도하는 거죠. 예. 그런 읽으면 식으로 그대로 했고. 읽어주고 취재도 아니고. 그렇죠. 아이고. 그리고 2012년에 지금 우리가 다 까먹었는데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한 거. 예. 그 보도도 누락했다고 합니다. 그 청와대 해명을 납득할 만하다라고 기자가 기사를 쓰니까 이걸 왜 쓰냐고 깔아뭉갰답니다. 네. 그리고 2012년 4.11 총선 편파 보도 논란 이거 아주 유명하죠. 김용민 후보 그 논란으로 그냥 도배를 했다. 2012년? 2012년 4월 예. 1일. 제2모일보가 이걸 갖고 일면 기사를 16번인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노조는 그리고 내부 구성원, MBC 내부 구성원은 김장겸을 공정보도 파괴 주역 2인 중에 한 명으로 꼽습니다. 누구예요? 김재철. 김재철과 네. 김장겸. 95%가 나가기를 희망했었죠 MBC에서. 아니 그래서 이런 분들이요 희생양, 그 착한 양에다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희생양. 양의 모욕이다. 양이 아까워. 양이 모욕이요. 양에 대한 모욕. 그 본인은 희생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게 네. 이분이 이렇게 해임을 안 당하고 그냥 자진 사퇴를 했었으면 개인적으로 챙길 수 있는 돈이 한 4억 정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잘리는 바람에 4억이 다 날아가고. 포기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럼 그런데- 그동안에 돈 챙긴 거 있나 검찰 수사 들어가야겠네. 그 정도가 아니, 뭔가 아닙니다. 있었으니까 그럼 포기했겠죠? 그리고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이미 예. 이게 이제 노동부가 MBC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었고요. 그리고 예. 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곧 검찰 조사를 예, 받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한 가장 나쁜 보도는 2016년 예. 그 총선 때, 예. 그때 최민희 관련 편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녹취록 폭로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언니 뉴스 300 계속하는데요. 1258님, 최민희 언니 너무 웃겨요. 그 세 분 다 너무 재미나요. 울딸 제수에서 수능 봅니다. 봉두사님, 유빈아 힘내라. 유빈아, 힘내라. 재수했으니까 이제 삼수하지 말한다. 삼수했고 인생이 꼬였다. 자, 3부에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언니 뉴스 계속 갑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양결 변호사님, 고란중앙일보 기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제가 2부에서 제2모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했어요. 제2가 아니라 C모 언론이었어요.
잘했어요. 제가 이제 영어를 내 머릿속에 영어를 하니까 내 머릿속에 지우개로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리고요 지금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요. MBC에 가장 대형 오보 사건이 있었잖아요. 문제되는 사건. 그게 이석수 감찰관 그 통화를 감청해서 그걸 MBC가 보도한 거예요. 이석수 감찰관이 조선일보하고 통화한 거죠. 네,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누군가 감찰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MBC가 보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팟캐스트 막 이런 언론에서 그 언더그라운드 언론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떻게 MBC가 그걸 줬는지 뭘 했는지 그것도 조사해야 사찰했는지 돼요. 감청을 했는지 그걸 밝혀야지. MBC가 보도했고 조선일보하고 이석수하고 통한 것만 문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그 보도를 내보냈던 데스크, 정치부 데스크가 나중에 이게 문모 씨예요. 문모 씨인데 그분이 보도국장이 됩니다. 김장겸이 사장되고. 사장될 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추정컨대 정보기관과 한 통속이 됐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판단밖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들 의심하죠. 아무나 감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들 의심하고. 감청도 이거 도청이에요. 감청이 아니라. 그렇죠. 게다가 제가 대형 그 나쁜 보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선거 기간인데 제가 녹취록을 폭로했더니 백종문 녹취록. 그랬더니 저와 관련한 제가 명함 시청에서 돌린 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처럼 메인 뉴스에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안 말씀하신 됐죠? 백종문 녹취록이라는 게 이제 MBC 기자 두 사람 해임시키면서 우리도 이유 없는 거 알고 있지만 일단 얘네 문제가 있으니까 자르고 보자라는 내용이 녹취된 거였는데 근데 그 백종문 녹취록에 그 사람이 지금 부사장인데 일단은 그 사람이 대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행이에요. 사장이에요. 어제 이제 그런데 김장겸이 해임됐으니까. 그분 이제 또 수사받아요. 그런데 그 백종문 녹취록은 사람들이 이것도 뭐 도감청으로 나온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기자가 있었던 기자가 녹음을 해서 저희가 입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정확히 얘기해 주지. 근데 이석수 감찰관과 조선일보 통한 내용은 누가 했는지 몰라요.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른 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녹취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합법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이석수 감찰관과 기자가 녹음한 건 전화한 거는? 스마트폰, 휴대폰이었잖아요. 네. 휴대폰을 도청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반 전화도 그때 아니고. 국정원에서 문제됐던 게 사람 하나 죽었던 게 스마트폰, 휴대폰 도감청 기술 관련해서 그게 이탈리아 국회에서 해킹팀에서 이거를 RCS. 그 뭐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게 국회까지 폭로가 됐었고 그게 휴대폰 도청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국회 허락도 없이 이런 기술을 도입을 했냐. 근데 그쪽에서는 국정원에서 해명하기를 이거 하지 않으면 뭐 북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맞아요. 했다가 그걸 밝혀내려고 했다가 결국에 기술팀 한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당하셨죠. 그것도 지금 의문스럽다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이른바 RCS 프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근데 그게 어떻게 MBC에서 그걸 입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요 이상한 지금 거예요. 밝혀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이거 밝혀내는 게 아니라 수사해야. 수사해요. 수사로 호랑 밝혀내. 기자님, 근데 그 와중에 그 역대급 멋진 기사들이 있었다면서요? 이렇게 MBC. 보도를 누락시키면 당연히 뉴스 시간을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역대급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아직까지 회자되는 레전드급이 레전드. 그 게임의 폭력성을 실험을 한다 그러면서 기자가 게임방을 갑니다. 그리고 전기를 차단을 시킵니다. 게임 하는데 벼락을 벌을 딱 짜는 거죠. 블랙아웃을 시켜요. 그렇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야이 XX 하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게임이 폭력적이고 위험합니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아니 이런 거나 똑같아요. 시민의 폭력성을 실험하겠습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빨간 불을 다 뿌려요. 그럼 다 욕할 거 아니에요. 시민이 이렇게 폭력적이겠습니다. 그런 역대급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네. 자 그리고 포토 따는 거.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렇게 기자들이 방송 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김모 씨, 이모 씨 가로 열고 나이를 쓰고 방송 같은 경우는 얼굴이 나오니까 보통 이렇게 실명을 밑에다 씁니다. 시민 인터뷰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가 까먹었는지 아니면은 그 뭐 어디서 자기 지인을 섭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를 했는데 밑에 이제 이름이 나올 때 학생, 주부, 직장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름을 쓰고 몇 세 뭐 이런 거 해야 되네. 그런 것도 근데 있었고 또 인터뷰가 그 네. 중복. 심지어 이제 뭐 인터뷰 자기 표절. 그 무슨 그렇죠. 그 A라는 무슨 식품회사 관련 컴플레인 그에서 이제 당사자가 됐던 인터뷰를 땄는데 그 똑같은 목소리가 다른 무슨 폰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기사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같은 기사가 쓴. 아니 근데 전문 컴플레이너일 수도 있잖아요.
네. 프로 컴플레이너.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 한국 컴플레이너 협회. 주로 그래서 기자들. 자 이번에 이 컴플레인 있는데 그 컴플레이너 좀 보내주세요. 일단 얼마입니까? 8만 원이요. 그분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네. 아니 이거는 진짜 제가 양심선을 하자면요. 예. 왜냐하면 신문은 저렇게 목소리가 직접 나오거나 얼굴이 나오지 않잖아요. 옛날에 저 이제 기자할 때 정말 바쁘면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이름을 써요. 네. 친구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놓고 기사를 내보내놓고 친구한테 저한테 나중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죠. 야, 내 이름 써서 이렇게 기사 썼으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하는 경우가 솔직히 저도 있었어요. 있어, 예. 근데 방송은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표가 나잖아요. 그리고 공영방송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일 잘하고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자들을 저기 어디 아이스링크 이런 데로 보내놓으니까 그런데 아직 경력 기자라 그러면서 회사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놓고 기사를 만들려는 게 기사가 안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야, 그 게임의 폭력성 참 좋네요. 신박하죠. 아니 당구장 출입하는 당구 애호인들의 폭력성을 조사한다면서 당구 치는데 공을 다 걷어와요. 그럼 큐대를 들고 날릴 때 그걸 찍어놓고 자 당구장의 폭력성은 큐를 들고 설치면서 당구공을 갖고 싸우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멘트를 변호사랍시고 한 사람 붙여갖고 저건 특수폭력입니다. 당국인들이 이만큼 심각합니다.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다음에 축구 팬들, 축구 애호인들의 폭력성하면서 국대급 그 월드컵 예선하는데 공을 갖고 튀어요. 공을 다 하나도 안 뺏어서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 아프다 넘어져서. 예, 우리가 네. 고라니 기자님. 다음 리스트 이어주시죠. 다음 뉴스. 여자는 열등하다? 이게 9월. 이게 뭐 전교 500명 중에 10등 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열등하다. 아니 이게 뭐 사실 일반인들이 해도 문제지만 네. 그 발언의 주체가 외교부 국장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럼 강경화 장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의심이 되는데 이게 일단 보도가 나온 게 9월 18일에 강경화 세계일보. 장관이 한마디 해줘야죠. 저는 9등입니다. 네. 그냥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9월 18일자에 세계일보 1면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외교부 국장이 여자는 열등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세계일보 기자가 동석한 술자리에서 외교부 국장이 했다는 발언인데요. 이게 나중에 해명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맥락을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여성 장관을 맡은 외교부의 남성 고위 간부라는 점이죠. 외교부가 여성 수장이 없고 그다음에 그 남성 중심적인 굉장히 하이어라키가 강한 조직이라서 문제고 게다가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70.7%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이게 여풍의 진원지라 그러는데 여자가 열등하다라고 발언하는 건 지금 여성이 장관으로 오고 이렇게 그 외교부 합격자가 많은 것을 약간 이쪽에 비꼬는 거죠. 여자는 열등하다는 식으로. 제가 맥락을 봤더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여자가 열등하다는 게 어떤 맥락 속에서 만약에 등장을 했다면 뭐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 이 외교부 조사. 안 되죠. 약간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쳐도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자리에 국장이 앉자마자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는 열등하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강경화 장관에 대한 학명 같아요. 그렇죠. 약간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죠. 국장이 뜬금포를 날리면서 갑툭튀를 했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사건들의 이런 일들이 왜 지난번에 교육부 공무원도 네. 그런 번 있었는데 기자들을 앞에 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게 거의 학명에 가깝다는 게 교육부 국장도 뭐 비슷한 뭐 해. 개돼지 발언했었잖아요. 민주은 개돼지다. 네. 근데 이 사안은 아까 말씀하신 학명이 맞다라고 보이는 게 이거는 제발 보도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거의. 아니 그래서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그렇게 거기 사실 그 자리에 그 기사를 쓴 기자는 그 국장과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같이 동석한 2명의 다른 기자는 친분이 있는 기자들이었거든요. 뭐 10분 이해한다라고 쳐도 친분이 있는 기자들이라서 이렇게 농담을 했다라고 발언의 의도를 나중에 해명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농담이시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고 몇 번의 제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 국장이 계속 이런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는 거거든요. 농담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그렇죠.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교부 감찰이 나왔을 때는 A 국장이 이건 농담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고 외교부 조사 결과는 A 국장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니 근데 강경화 국장은 그 A 강경화 국장, 장관. 강경화 장관. 강등시켜버리셨어요. 죄송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엘리베이터에서 A 국장을 마주쳤을 때 그러셨다며요. 한번 해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기 괴로우니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걸 갖고도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징계도 결정나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나온 건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또 아니 근데 나오는 그렇게 따지면 사람도 문재인 있었어요. 대통령이 군비리 척결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군비리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한 걸 갖고 문제 삼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자님이 또 그러셔가지고. 고양 기자님 훅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를 둘러싸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외교부 국장을 또 두둔하는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두둔하고 또 기자들도 어떻게 하셨어요? 두둔하고. 예. 제가 자유한국당 당원인가? 어머 당원이 됐어.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제가 네. 이제 의정 활동을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히 문화가 다르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이제 여성 의원들이 그 여성들 그 머리 하는 데서 만나면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 자기들을 평소에는 좀 이렇게 꽃처럼 뭐처럼 이렇게 있길 바라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그 의정 활동할 때 막 하잖아요. 그럼 왜 또 저 사람들처럼 못하냐고 한다고 이중적이라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 다른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을 향해서 의원들에게. 왜 민주당 의원들처럼 민주당 여성 의원처럼 좀 센 모습 못하냐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꽃처럼 있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 헷갈리는데요. 네, 헐크가 되면 되겠네요. 한때는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화나면 또 변신하고. 20대 헐크 몰라요. 아나?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왜 그러세요? 아까 그거 제가 지적한 것 때문에 지금 막 가슴에 품고 계셨던 거죠. 뭘 지적했는데 아까? 예? 어머 두 분이 우리 못 알아듣겠어요. 뭘 근데 지적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논리가 뭐예요? 옹호 논리. 아니 뭐냐면 이 분이 그러니까 말을 똑같은 거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자꾸 외교부에 여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옛날에는 이렇지 않은데 분위기가 시험만 치면 이렇게 여자들만 들어온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나중에 감찰받으면서는 제 취지는 그만큼 요즘에 여성 인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라는 식으로 바꾸는데 근데 그거를 또 열등한데? 조선 시대는 일단 사법 외부고시가 없었어요. 그때는 여성은 아니 어쨌든 이게 모든 시험을 못 보지 않았어요? 그 맥락 속에서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 불편함을 제기했던 건 그 기자인데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A 국장의 말만 다 100% 받아들인 거고요. 감찰이요? 네, 감찰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자기 본인이 여자니까 A 국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서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닌데 A 국장에 대해서 과도한 징계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흔들게 한 거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경화 장관이 자기 대상도 아닌데 그렇죠. 괜한 컴플렉스로 그렇죠. 국장을 흔든다. 네. 근데 그 국장 흔들리면 안 되고 우리는 그 국장을 옹호하고 강경화를 흔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스탠스는 정리를. A 국장은 기존의 외교부 세력인 거예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이번 정권에 새로 들어온 뭐 이렇게 뭐 그들 입장에선 굴러온 돌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흔들어야 되니까 얘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란 기자가 예의할 정도로 둘이 나이가 어려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외교부는 잘 모르겠고요. 외교부 분들하고 접촉해 본 적은 없고 실제로 나이가 좀 있는 남자들 예전부터 그 직장생활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후배들이 여성들이 계속 진출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해요. 아니 근데 한 인간이지 그걸 왜 자꾸만 성으로 봐요? 그렇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저를 뭐. 근데요 양 변호사님 저는요 지난해 총선에 지역구 출마했을 때 어르신들이 저를 손을 꼭 잡고 그럼 저는 이렇게 잘해주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애 보지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당했어요. 그 뭐 여기서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지적하고 싶은 게 또 이렇게 되면은 항상 피해자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게 논리가 돌아서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도 오히려 이 기자 집단에서도 그 기자가 문제다. 제가 이 말이 좀 이상한데 대학 때 페미니즘 운동하던 이상한 애였다라는 식의 논리가 또 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여기자예요?
네. 그 말을 들은 기자는 여기자니까 여성을 차별하다는 얘기를 했겠죠. 열등하다는 근데 기자들 얘기를. 그 말을 하는 기자들은 남성이죠. 그렇죠. 그건. 그래서 이런 경우 반성하십시오. 보면 이런 사건이 아니 벌어나면 근데 보통 이게 남녀 기자의 싸움으로 일부러 누가 모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신경 쓰지 근데 마세요. 여기서 그냥.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네.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주체는 보통 지위가 높거나 뭔가 권력을 쥔 오케이. 쪽이고 그렇죠. 당하는 쪽은 그렇지 않은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성차별 이 상황이 폭로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도 잘못이다라는 쪽으로 논리가 돌아가요. 항상. 얘가 이상한 애다. 얘가 이상한 애다. 유난하다. 근데 그런 거 다 따질 필요 없고요. 이럴 때는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A 국장이 성차별 발언을 한 거예요. 했다. 그러면 그게 처음이고 끝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성차별 발언을 한 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고 한다면 강경화 장관이 여성 장관이다 보니 그거에 대한 불평을 했을 한 수가 거예요. 있는데 MBC가 이걸 보도할 땐 특별 컴플레이너들의 인터뷰를 딸 것이다. 아니 근데 이게 A 국장 문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맞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양주열 변호사님 족보 사기 사건. 예, 이게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꽤 예. 규모가 커요. 오. 뭐냐면 오늘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목동이니까 예. 봉도사님의 목동 정씨라고 해보죠. 근데 예.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봉주 의원님이시죠. 예. 이게 목동 정씨 종친회입니다. 저 받았어요. 예, 저. 많이 바쁘실 텐데 참 많이 바쁘셔 정치회도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목동 정씨 종친회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새롭게 연보. 족보 편찬을 해서 네, 이게 네. 나눠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집안에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고 집안에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 보기 좋게 한글로 다 똑같아요. 제가 받은 전화. 그래요? 네. 한글로 다 바꿔서 저희가 편찬을 했고요. 어머. 이번에 이제 목동 정치 종친회에서 문중 사업도 하는데 그거 겸사겸사해서 책값을 원래 한 5만 원 정도인데 회비 포함해서 20만 원 정도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 저는 저도 한 100만 10번 원이었는데. 받으셨어요? 네. 똑같죠. 저는 똑같죠. 봉화정씨이기 때문에 삼봉 정도전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족보를 파는 사람들은 사기꾼은 없을 것이다. 워낙 훌륭한 집안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어르신들에게 갑자기 이상한 빨대를 아니 근데 저는 그 전화를 받고요. 네. 온 지방과 의논했어요. 100만 원이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조금 더 가보고. 근데 이게 100만 원이니까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좀 어르신들 7, 80대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 이분들이 또 사실 정치인을 못 돌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미안해서 미안한 거 보내요, 부채의식도 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돈을 보내면 책이 와요. 세 권짜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고 생각들을 못했죠. 물론 내용은 좋아하겠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무려 2만 명을 상대로 44억 원을 뜯어낸 겁니다. 물론 그 책은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 짜집기 해서 만든 조합가 수준이었던 거죠. 40. 근데 그럼 이 제작비는 얼마 들었대요? 제작비는 뭐 얼마나 들겠어요. 뭐 저작료가 필요했겠어요. 그냥 종이값 쓰고 인쇄비 정도인 거죠. 근데 이 족보 사기가 한두 해 된 것도 아니라는 게 제가 예전에 제가 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빠가 한 30만 원인가를 주고 뭔가 족보를 갖고 와서 엄마랑 굉장히 크게 다투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족보인지 아니면 맞아, 사기 맞아, 족보인지 맞아. 모르겠는데 아무튼, 내용은 네. 문제인 게 뭐냐면 그나마 정말 종친회에서 네.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받은 거면 사기는 아니에요. 네, 그게 사기는 근데 아니에요. 이분들은 종친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대한민국 온갖 성씨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이 전화를 해요. 맞아요. 아유 우리 지금 종친에서 저 사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특수 고용을 해갖고 전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친은 늘 나이 드신 분들이 사무장이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종친회 갔더니 사무장이 나이가 어려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막 야단을 근데 치는데 몇 그분이 살? 68세예요. 근데 제가 받은 전화는 경주채 씨 종친회였던 것 같아요. 실제 목소리가 종친회? 실제로 그러니까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실제 종친회가 있으니까 실제도 있으니까 사기가 더 쉽게 그렇죠. 터지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사기를 아까 실제 처음 반복이었다는 게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책을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 책을 만든 출판업자도 사기 방조죄로 이번에 처벌을 받는데 이분은 2014년도에 한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공급받아서 정치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이번에 밝혀진 건 한 20명 정도 콜센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2만 명에게 20명. 2만 명에게 받을 거면 한 전화는 한 2, 30만 명에게 돌렸다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뭐 변호사분들도 많이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머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변호사도 변호사들도. 바쁘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런데 평소에는 족보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긴 그 해요. 나이 50이 넘어가면 개인 종친의 뿌리가 어딘지 그리고 이런 전화 오면 괜히 미안해요. 그럼요. 예.
평소에 나는 못 돌봤다라는 생각이 봉도사님도 있으니까. 당한 느낌. 아니 저는 찾아뵙고 책을 사겠습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아. 오라고 했던 거예요? 오라 그랬죠. 그건 진짜 종친이에요. 그건 진짜 종친이에요. 그 종친의 사무실이 여기 그 르네상스 호텔 근처에 있는 걸 다 알고 가겠다니까 그럼 언제 방문할지 그럼 회장님 나오시라 그럴 테니까 그때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진짜 종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사기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메인이 찐퉁이 있어야지 짝퉁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저는 주목하는 게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기의 하나의 유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을 응용을 하면 7, 80대 어르신들 큰 돈 아닌 걸로 맞아요. 이렇게 전화로 모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아마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생각해내는 노인 것 어르신분들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처럼 답변해야 되는 내가 찾아가서 사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주변에 좀 젊은 뭐 자식들하고 평소에 소통이 자식들이 먼저 해야 돼. 자식들이 먼저 우리 어르신들 요즘 무슨 일 겪고 계신가를 좀 들여다봐야 돼요. 예? 예? 족보? 아니 족보가 아니라. 아니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부모님들 잘 모시고 그래야지 이런 사기 안 당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아 저희 아버지는 예. 이런 전화가 오면요. 족보요. 그러다 끊으세요. 과거에. 아니 저는요 불리한 전화 오면요 뭐라고요? 아 전화기가 잘 안 들리는데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다음부터 안 받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일부러 016번호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신데 예. 그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받기 싫으면 전화 못 받았다고. 아 이게 전화가 옛날 전화라서 안 된다라고 하신대요. 네. 우리가 전화 지금 안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런 전화 혹시 오면 종친에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대답이 좋아요. 종친의 사무실이 어디냐 그러면 예. 최근에 사무실 옮겼고 어디더라 그럼 이건 사기 전화죠. 예. 알겠습니다. 0317님 고란 기자 궁금해서 검색했는데 저 생년월일이 똑같네요. 괜히 더 반가움. 흐흐. 8009님 양언니 너무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하트 뿅뿅. 전경식님 최민희 의원님 너무 반가워요. 저 어제 의원님과 패친 맺었어요. 어머 저만 이름 있고 다 0317 그러니까 뭐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래요? 네. 이름이 있으신 게 더 그리고 좋은 거예요. 이분이 또 아주 그 예의 바른 분이에요. 난경식이 아니라 전경식 아니에요. 전경식입니다. 정경식님 반갑습니다. 예. 자 다음 마지막 뉴스. 누구 뉴스예요 마지막 뉴스? 제 예. 소식인데요. 어제 사실 뉴스 실검을 거의 장악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장악을 했었는데요. 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일단은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게 비트코인 들어보셨나요? 예. 이거 가격이 사실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24시간 365일 거래가 됩니다. 상하한가 폭이 없습니다. 가격이 얼마가 떨어지건 간에 주식시장에선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래가지고 시장을 다운시켜서 그 시장의 열기를 진정시키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지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 그 가상화폐 한 종류가 있는데 그게 그 9일까지만 해도 한 90만 원 했거든요. 예. 근데 주말 사이에 100만 원, 200만 원 오르더니 12일 날 오후 한 4시쯤에 285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빗썸이 다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용자가 몰리면서 그 제일 거래소. 많이 거래되는 거래소 하나가 다운이 됐어요. 예. 한 1시간 반 동안 다운되고 열렸더니 종료 직전엔 285만 원이었는데 오픈을 하니까 그 사이에 그 200만 투자자 원. 심리가 냉각되면서 2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건 소송을 해야 된다. 다운시킨 건 거래소 운영을 제대로 못한 거래소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잘 알겠지만 이 거래소의 지위가 통신 판매업자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 받을 길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네.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28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언니네 뉴스는 다음 주에 하러 오고요. 저는 광고 듣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보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미신타파. 자 뉴스의 이면을 속속 파헤치는 시간. 자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문화비평, 시대비평, 뭐든지 비평 한 척하면서 비판만 하는 요즘에 안 하는데요. 이태광 경희대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그분하고 누가 더 비판을 잘해요? 그 모두까기 인형이라고 하는 닉네임 갖고 있는 분 있잖아요. 아무래도 모두까기 인형분이 더 낫죠. 그분 저는, 요즘 모두까기 안 하던데 나만 까던데. 저는 호두밖에 안 깝니다. 저는. 땅콩도 안 까요? 땅콩은 그냥 까는 거죠. 왜 근데 봉도사님만 까요 근데? 같이 방송하니까요. 야, 예. 뭐 그분도 모두까기 모두까기랑 누군지 모르시나 보죠?
알죠. 오. 청취자들이 모를 수 있겠네요. 찐중권 교수요. 네. 엄청 귀여워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아담하게 생기셔가지고. 그렇 귀여워요. 막 이렇게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로 귀엽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맨날 저렇게 하는데 귀여워요, 그냥. 재밌고. 마음이 넓으시니까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 제가요? 네, 훌륭하신 아니, 거죠. 마음이 넓긴 해. 이렇게 근육을 많이 갖고 갑바가 좀 나왔죠. 그분 요즘 비행기 안 타시나? 원래 비행기 타요. 비행기 타셨는데. 지금 다 비행소년이에요. 그렇죠. 예. 그 비행기 자격증 따러 필리핀 가셨다고 오셨잖아요. 비행소년. 자, 첫 번째 MB 그 심리 상태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발행했을까? 최근에 다시 이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발행하면서 막 5분 동안 하는데 어제 변호사들이 한마디 하더만요.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범인이다. 뭐 어쨌든 그거는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심증을 굳혀주는 증거들은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제 바레인으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했던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발언을 보면서 왜 저렇게 흥분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흥분이 딱 괜히 보여요? 흥분했고요. 그리고 쫄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 느낌으로는 뭐 그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심리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 정도의 그 어떤 사안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태도가 있죠. 부정. 그러니까 이건 내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라고 막 이렇게 사체 자체를 그냥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부인이라는 것은 결정적 증거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침묵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황이. 그냥 우리는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분은 아직까지 그거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이건 나를 엮기 위한 정치적 보복이다. 또는 뭐 감정풀이. 사실 제가 볼 땐 정치적 보복이나 감정풀이나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코드를 끼웠다 빼냐 이런 게 아니라 끼웠다 넣었다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끼웠다 넣었다 한단 말이 이제 우리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 농담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감정풀이냐 정치보복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렇다면 본인은 이걸 감정풀이 또는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또 드러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뭔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거는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나왔을 개연성이 무척 높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증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네,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또 정황 증거상 또 사실은 지시가 없는데 밑에서 알아서 했다. 이것도 사실 이게 사안의 엄중성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르지 않은데 이태강 교수가 여기 나와서 혼자 출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돼요? 이상한 거죠. 봉도사가 없는데 제가 와가지고 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근데 부르질 않아. 부르지 않는데 막 와. 아니 근데 설령 그래서 뭐 아래서 밑에서 했다 손 치더라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죠. 그 당시 행정부 수장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이야기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댓글 지시했냐는 기자들 질문에 상식적 질문을 하라고 역정을 내기도 했어요. 이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자 상식적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 기자로 뽑은 그 회사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도 과거에 대통령이었는데 자기 앞에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는 본인이 가진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돈 갖다 수십억, 그 수십조 갖다 쓴 건 국민들 상식에 맞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말 중에 제일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제일 말이 안 된대요. 이미 상대방이 말을 한 순간 말이 됐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 상식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말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를 상식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지금까지도 이거를 대놓고 당사자인 나한테 물어보는 건 상식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 제일 멋있네요. 저 얘기가. 아니 이게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지 마. 하는 순간 말이 됐는데. 그리고 이 모든 그 논란의 시작이 정유라 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블라디미르? 근데 사실 말 같지 않은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럼 손은 누가 키우나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건 뭐 본론 빨리 들어가가지고 말 같지 않은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 개입이 그렇게 말을 문제인데. 가지고 덮어야 되니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을 가지고 덮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것이고 사실 또 이게 지금 인터넷도 화제가 됐던 게 이 또 격정적 발언을 하면서 혀를 한 7번 정도 이렇게 날름날름 내미는 장면이 제일 뭐 언론에서 그걸 또 셔봤다는 거 아니에요? 참 우리 국민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데 아니 근데 혀를
내밀었다고 해 7번쯤. 근데 그걸 반만 내민 것도 하나로 쳐줬나요?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7번째 내밀어서. 근데 평소에 사실 좀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뭐 저도 그걸 왜 관찰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관찰을 해본 바로는 혀를 자주 내밉니다 이분이 평소에도. 그런데 이제 혀를 내밀 때 보면은 대통령 연설할 때 혀를 내밀진 않아요 이분이. 굉장히 뭔가 좀 아까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불안할 때. 그 불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최 원장님 잘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체적인 부분이랑 습관이랑 심리적인 게 합쳐지는 건데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침샘이 말라요. 그러니까 침이 조금씩 말라요, 진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본인은 혀를 내미는 게 아니라 침을 묻히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게 굉장히 본인이 불안하지 않을 땐 통제가 되는데 불안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법이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게 되면 손을 떠는 사람도 있듯이 말을 할 때 약간 본인도 모르게 혀가 약간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불안하게 되면 조금 더 강화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요. 7번 내민 거는 역대 같은 시간 짧은 시간 내에 최장 기록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대통령 하시면서 쭉 이렇게 연설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내밀면은 아마 본인이 알 거예요, 보통 때는. 왜 이러지? 뭐 저도 항상 눈 껌뻑껌뻑하면서 다니지만 너무 많이 왜 껌뻑껌뻑 그래요? 틱이에요. 틱. 가벼운 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사람들 남자들 얘기할 때 머리 이렇게 채머리 흔든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그것도 틱일 수도 있고 초기 중풍의 시작이 증후라고 하는 분도 있죠. 초기 중풍일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래요? 틱이죠. 여기가 원장님이신지. 네, 어렸을 때는 더 심한 틱이 있었는데 틱이 보통 그 초등학교 지나가면서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좋아지지만 매우 긴장될 때는 잠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할 때 습관 좀 진단 좀 해주세요. 아주 좋으신데요. 전 말할 때 웃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 습관이 나왔지? 그건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넓고 하야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겨요. 전문 용어로 깔때기 틱이라고 그래요. 깔때기가 틱이에요. 깔때기 틱. 깔틱이야. 정말 깔틱이 심하죠. 깔틱이 심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도착하고 나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잘 도착했다고 물어본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가봤는데요. 역시 올렸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해서 가봤었거든요. 역시 올렸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한다고 가봤는데 불안하다기보단 계속 관심이 있는 거죠. 그 공항에서 발언도 준비된. 정확하면 공항에서 발언이 준비된 거라는 겁니다. 준비된 것이고 반향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거고 왜냐하면 공항에서의 발언은 나름대로 계산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치보복이냐 감정풀이냐 이 말은 사실 뭐냐 그러면 세간에 이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견들 이 정부가 들었으면은 분명히 뭔가를 할 거라는 어떤 선입견들을 이용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어떤 결집 기반들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라 볼 수 있어요. 보수의 어떤 결집을 통해서 자기가 이 위기 국면을 좀 빠져나가고 싶다. 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명희 원장님 여론 댓글을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 심리가 뭐죠 도대체? 이래 된다고 봤을까? 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을 제가 한번 읽어봤었어요. 대통령의 시간이요? 네. 다 읽어봤어요. 없나 참 시간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고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쭉 읽어봤는데요. 광우병 파동에 대한 트라우마는 지금도 상당하시더라고요. 회고록을 쓸 때도. 저 고기 안 드신대요 지금? 소고기? 소고기 드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는 진짜 상당해서 진짜 억울한 마음이 본인의 입장에서 있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국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하면은 본인은 여론 조작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광우병 파동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광우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일이 사고가 난 게 없었잖아요. 그 30년 뒤에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나 여태까지는 없다가 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광우병 파동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 행정부 자체가 민심을 잘못 파악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이 호도되면서 우리가 당했다라고 느끼게 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수사 결과 봐야 되지만 전반적인 행정부의 분위기는 뭔가 하면은 잘못된 여론에 맞서기 위해서는 여론 조작을 하더라도 이건 정당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부분이 그렇죠. 있고요. 정당하다. 근데 이게 조작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냐 이게 궁금해요. 그러나 그 입장에서는 뭐라도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진짜 새로운 국면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시위를 하거나 그런 거는 무슨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시위를 했지만 이 광우병으로 시위를 한 것도 새로운 국면. 촛불 당시에 처음 촛불도 새로운 국면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는 일단 그게 가능성이 있건 없건 시도를 갖다 해봐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결국 시도를 한 결과는 결국은 실패한 거로 나왔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그 2008년 그 이른바 촛불이 이명박 정부의 우경화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명박 정부가 초창기에 이렇게 그 취임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약간 그 중도 진보의 어떤 그런 입장들의 정책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인맥들이 있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6.3 반대 시위도 주도하고 했기 때문에 이분 인생이 바뀐 것은 사실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현대에 입사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이 쉽게 말하면 전향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또 6.3 반대 시위에 그런 인맥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양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년 촛불이 나면서 뜨거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고 있던 여러 세력 중에서 이 여론 조작이라든가 이런 데 쉽게 말하면 도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과거에 했던.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심해서. 의견을 한 거죠. 제안을 한 것이고 속개돼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금방 최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 이명박 정부의 오판은 뭐냐 그러면 이게 여론 조작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판단한 어떤 세력들이 간에 있었다는 거지. 누군가 배우가 있었고. 그렇죠. 조직적인 그러니까 힘이 이걸 움직였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고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리도 없고 뭔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계획을 했고 그에 대한 전략을 수립했을 겁니다. 그 팀들이 있었을 거예요. 현재 MB 머릿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주제는 뭘까요? 저는 검찰 소환일 것 같아요. 그러나 설마 혹시 사이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설마 소환이 될까 하다가도 혹시 소환이 되면 어떡하지? 설마 소환이 될까 하다가 혹시 소환이 되면 어떡하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때때로 이런 후회도 할 거예요. 그때 만약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소환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도 지금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감정풀이와 정치보복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용어가 같은 듯하면서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감정풀이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 모든 이 행위의 목적이 감정풀이 자체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딜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딜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감정풀이라고 느낀다 그러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왜 이거는 감정풀이인가라는 말을 하게 된 거는 결국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 망신 주기 위해서 생각했었던 여러 일련의 행동과 방법들이 결국 자기한테 부메랑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소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고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번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바레인으로 간 거지요. 그래도 멀찌 있게 떨어져서 마음은 편해졌을 수도 있고 조금은 어쩌면은 바레인에서는 한국에서는 만나기 힘든 사람들을 갖다 만나면서 뭔가 계획을 갖다 꾸미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거기에서 또 일정 부분 본인이 거기서는 국빈 대우도 받을 테고 본인이 가장 좋았을 때 있으니까 용기도 얻겠지요. 그러면서 혹시 쪽보다는 설마 쪽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발언을 왜 나왔을까요?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변호사들하고 대책회의를 하러 갔을 것이다 아니면 돈 관리를 하러 갔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설인데 이태경 교수님 말 그대로 설이고요. 저는 이제 이분이 항상 정치적 위기가 왔을 때 항상 어디를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제 기존에 있던 여론들이 약간 잠잠해질 때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나가서 안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돌아온다 그러고 갔는데 돌아오는 이유는 이제 그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계산은
사실 이분은 뭐냐 그러면 그 사실 박근혜 정부가 쉽게 댓글 지금 증거가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데 도움을 주겠다라는 의지가 확실하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금방 최 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이 비난의 어떤 시선들을 사실은 잠재우겠다라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대계를 세웠는데 그 대계가 완전히 실패를 한 것이고 최대의 위기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최대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보존하고 싶었으면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래서 가서 정리를 하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역시 정치적 돌파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지리멸렬에 빠진 보수를 다시 재건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물론 저는 굉장히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돌아오겠죠?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죠. 만약에 그거는 결국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한 대가예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현대건설 전 사장이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안 돌아도 되는 거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시간도 보냈지만 대통령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안 돌아올 수는 없으실 거예요. 아, 책임이 있다.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그런 모든 정황들을 다시 재건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지면 안 돌아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분의 어떤 지금까지 제가 관찰해 본 바로는 이분의 어떤 그 내적 동의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있었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태강 교수님 수업 없어요? 곧 가야 됩니다. 수업하러. 근데 왜 이분은 관찰하세요? 시간 많아요? 항상 가보면 저 일단 그 자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서전 읽어봤거든요. 자서전은 영어로 출간된 거예요. 영어로 출간된 것도 영어로 읽어봤어요? 아마존에 출간된. 저 신기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왜냐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였거든 그 당시에. 영국에서 몇 년 공부했어요? 영국에서 5년 공부했어요. 일단 이야기를 끝내고 그 영어 자서전을 왜 출간했을까 저는 궁금증이었는데 그게 사실 자기의 로비스트에 대한 그 이력서예요. 내가 누구누구를 알고 누구누구가 만났고 주로 중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바레인을 간 것도 사실은 그거죠.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을 나한테 빨대 대고 나를 로비스트로 써라.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수사원과 관련된 그게 4대강이에요. 4대강을 팔고 있는 거 자기 경력으로. 8220님 팟캐스트로 듣고 있다가 버스 탔는데 군포에서 강남 가는 6501 버스에서 정치쇼 나오네요. 박사님들 말씀 너무 재미있고 봉도사님 목소리 라디오 스피커로도 멋져요. 땡큐 피스코리아. 이거 끝날 때 하는 거죠. 땡큐 크리스마스. 자, 아니 안 끝났어요. 계속 할 거야. 노래 틀지 마세요. 우리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자꾸 노래를 틀려고 그래. 자, 박사님. 박사는 아니고요. 어디가 박사지? 저쪽은 박사고 저는 박사학위가 없어요. 원장님. 근데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농담하는 줄 아는데 방송에서 농담할 수가 없잖아요. 혀가 나온 거로 계산한 그 기자의 심리는 또 뭘까? 그 기자는 왜 계산했을까? 이분이 긴장할 때 혀가 나온다. 여기에 착안을 한 걸까? 일단은 그 모습이 굉장히 평상시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결국 그 혀가 나온 사진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의 모든 의도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본인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봐주기 바랬지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조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달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사람 달을 보지 않고 그 손가락 사이 끝에 낀 때를 보고 있었네. 와.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으시면서 출국을 하시니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빨리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저는 이태강 교수님이 얘기하길래 제가 이제 별로 이태강 교수님 평상시에 좋아하잖아요. 이상한 문법인데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정말 증거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할까?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보수를 결집해야 되니까 보수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백하다. 나는 이노선트하고 나를 구해달라. 근데 메시지죠. 이명박 전 대통령 보수를 결집시키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무척 짜요. 보수를 결집시키려면 보수를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보수도 잘 주고. 근데 돈을 쓰질 않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딱 하는 게 내가 계속 이 바닥에 있어봐야 저 양반이 나중에 나 먹여 살릴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다 푸는 거예요. 맞아요. 그 심리가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을 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지도자를 뽑았던 게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에 돈을 많이 벌어준 사장을 갖다 뽑는 마음으로 뽑았던 분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심정으로 네.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못 됐기 때문에 지도자를 뽑았으면은 결과가 어찌 되었든 간에 최소한의 지지층이 남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우리는 사장을 뽑았는데 사장이 주주의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주주들이 남아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장 해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은 사장 해고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약이 이게 아니라 애초에 대통령이 될 때 공약이 보수 대통합 그랬으면 지금도 지지층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단도적인 질문. 돌발 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많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많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더 많지.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이국정 교수. 아주대병원이죠. 북한 기순병사 수술집도. 자, 아덴만 여명의 작전인가요? 뭐 그 석혜균 선장 치료했던 분이죠. 이병기 전 국정원장 박근혜 시절에 긴급 체포, 박근혜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 국정원장들이 여러 명 날아가네요. 자, 김장겸 MBC 사장 해임, 노조 파업 내일 중단.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끝까지 버텼던 이유가 뭔지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자, 이 중에서 봉두사고로 실시간 검색어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자, 헨슨의 음밥 듣고 1부 돌아오겠습니다. 음밥. 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갑니다. 뉴스 브리핑. 매주 매일 1분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을 해요. 아주 좋은 방송이에요. 방송 이름이 뭐라고? 정봉주 정치쇼. 예, 청취율 조사했는데 2%가 좀 안 됐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 국민 10명 중 10명 중 2명이 들으면 20%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2%가 나왔지? 2%면은 예. 대단한 겁니다, 사실. 2%라고 하는 건 디스프로. 2%가 좀 안 나왔다라고 네. 하는 건 1.1%가 될 수도 있고 1.99%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10%가 좀 안 됐다 그런 게 낫겠다. 10%가 좀 안 됐습니다. 자, 김수진님, 성남의 33번 버스에서 정봉주 정치쇼 틀어주셨어요. 저는 고릴라 듣는데 돌림 노래처럼 시간 차이가 나며 들리네요. 신기해요. 저도 신기해요. 김수진님, 오늘 하루 수지 맞으세요. 자, 뉴스브리핑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입니다. 한겨레 21로 쫓겨갔어요? 한겨레 있었잖아요. 한겨레 21은 한겨레 신문의 한 부서입니다. 한 부서요? 예, 순환 그러니까 보직입니다. 좌천됐다? 순환 보직입니다. 그냥 빨리 하세요. 빨리 좌천됐다?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 특활비? 예. 초딩들이 물어봐요. 특활비? 우리도 특활비 있는데 무슨 특활비가 수십억씩 돼요? 특수활동비라고 하죠. 예. 근데 특수활동이라고 하는 게 국가 정보기관의 특성상 다 드러내지 않고 써야 하는 돈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공작이라고 하는 활동에는 이것을 영수증 증빙 없이 써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정 간첩 혹은 탈북으로 위장한 간첩 이런 사람들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추적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렇죠. 추적하고 잡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휴민트라고 하죠. 그 정보 제공하는. 예,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생활비를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생활비도 그렇고요. 예. 실제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야지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받으니까. 그렇죠. 휴민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야 말하자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김정일 사망 때 우리가 51일이나 지나서 알았지 않습니까? 휴민트가 제대로만 있었어도 뭐 그렇게 오래 51일이 아니고요. 예, 51시간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휴민트가 제대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알았어야 하죠. 이명박근혜 정권의 또 하나의 문제가 2009년 5월 23일 이후로 남북관계를 단절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종북몰이하기 위해서 남북관계 단절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건 전두환도 유지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 그런 군사독재 정권도 유지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쁘고 예뻐서가 아니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휴민트 인적 자원을 통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 라인을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서 뭐 본인들이 그렇게 또한 상대가 있어서 본인들이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면서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정보보호협정 맺으려고 그런 이유가 우리가 휴민트 정보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정보는 별로 세지 않잖아요. 우리가. 전자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자산을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거든요. 다만 예를 들면 위성이라든가 휴민트 인적 정보죠. 그게 인간관계를 통한. 예,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특별활동비가 필요했다. 예, 필요했죠. 아하. 뭐 5천억까지 정확하게 추산되지는 않습니다. 이 특수활동비의 영역도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요. 예. 이번 기회에 뭐 국회에서도 그것을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돼서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체포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 그렇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다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 사람 내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체포를 한 겁니다. 이 체포를 예. 한 순간부터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내에 48시간. 그렇죠. 예. 정확하시죠 항상.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병기 원장은 풀려나게 되는데요. 체포를 했다는 거는 구속영장 청구에 굉장한 자신감이 그렇죠. 있다는 긴급 거죠. 체포도 영장이 필요한데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영장의 발부의 가능성이 한 90% 정도 매우 높다는 접근했다. 거죠. 예. 왜냐하면 또 도주 우려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도 그 구속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입 그렇다고 맞추고. 한다면 그렇죠. 예. 예. 말 맞추고. 그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이병기 전 원장이 2014년 7월부터 예.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비서실장을 했어요. 아하. 예. 김기춘 지금 14% 탄핵에 반대한 분들을 기준으로 자꾸 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를 지지했던 보수가 저 정도는 품격이 있어야지 했던 분들은 지금 실망하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얘기지만 1차 회군을 했던 13명 의원들이 회군이라고 표현하시나요? 회군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복당. 복당. 철새 복당. 1차 철새 때가 13명의 의원인데 그때 그분들이 유승민 당시 대선 후보에게 요청한 건 간단한 거였었다는 거예요. 자, 국민의당과 합하거나 혹은 자유한국당하고 합하는 거는 안 될 거다. 그러나 우리가 보수대연합이나 중도통합연합이나 이런 연합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연합에 대해서 말도 들어보고 의논하겠다. 이것만이라도 좀 밝혀줘라. 그럼 우리가 여기 쓸 명분이 있다. 근데 그걸 자강론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하는 워딩조차도 거절하면서 끝까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정말 막 그 육두문자가 나올 정도로 분노를 퍼부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 받아주냐. 통합에 논의를 해보겠다. 네. 그러니까 가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정체성, 정책 이런 거보다도 한 정치인의 캐릭터에 대한 실망 이걸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포장 아닌가요? 본인들의 포장도 되지만 네. 이게 정치인들이 흔히 이제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만큼 또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 갑자기 공감하기가 어려워. 일부 정치인들은 한 번 받은 깊은 상처에 대해서 그 감정 되게 완금이 오래 가거든요. 그건 쉽게 삐진다는 얘기잖아요. 뒤끝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정적 두 분들이 눈을 레이저 쏘면서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정치인이 안 해본 두 분들이 우리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유승민하고 또 이제 얼마 전에 김치 받은 분 있잖아요. 이혜훈 이런 분들의 아니 개인적인 캐릭터 이런 게 무척 중요해요. 네. 예? 개인적인 캐릭터. 그런데 그 캐릭터가 이렇게 잘 안 섞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갔는데 제가 요즘 그분들하고 말을 섞으면서
같이 지내잖아요. 바른정당 분들하고도 그러고 자유한국당하고도 여기도 모셔보고 다른 데도 모셔보고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좀 들어보면 인간적인 섭섭함이 또 있어요. 그 유승민 대표죠. 개인의 리더십에 관해서는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끊임없이 말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 얘기 없는데 난 애들로서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냥 상처받을까 봐. 편하게 말씀하시지. 원래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특기신데 왜 갑자기 안 그래요. 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기 싫어요. 정치인 마음에만 상처 주기 싫으신 거 아니세요? 정치인이라고. 유승민 대표가 리더십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별로 이렇게 따뜻하지 않고요. 아니 근데 그냥 보자면 정치를 안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양극단보다는 중간에 뭐가 있는 게 더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 문제가 지역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지역을 떠나서 그냥 그 정치적 색채만 가지고 중도 보수를 갖고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근데요, 거거든요. 고 기자님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지역 정당이 아닙니다. 전국 정당이에요. 저희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와서 전국 정당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거기서 빨대를? 아니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 그런데요. 그래서 제 말씀은 대한민국의 개혁 보수가 무너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개혁부 위승민은 갑자기 훅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작진의 지령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움츠러들 것 같아요. 더 움츠러들 것 같아서 한 5-6명 정도는 자유한국당으로 안 돌아가더라도 각자 도생의 길을 찾지 않을까 하는 불행한 예감이 좀 듭니다. 11명 남잖아. 이제 조영원 가져 이제 그럼 11명 남는데 11명 중에서 지금 그 정설이 대여섯 명이 더 회고하거나 아니면 무소속으로 가 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볼 것이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인정의 색깔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바른정당은 확실한 게 없는 게 색깔이거든요. 맞아요. 중도라는 게 색깔이다 보니까 그게 없어요. 확실한 게 없다. 그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게 풍찬 노숙을 견딜 수 있느냐예요. 다 배부른 생활만 하셔서 견디기 힘드실 것 같아요. 풍찬 노숙. 세습 정치인, 금수저 정치인. 이게 못 버티거든요. 우린 금수저면서도 자진해서 풍찬 노숙 광야로 나갔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사세 한다. 그러면 여기도 금 있었고 최민희 의원도 금수저는 안 돼도 금하고 은하고 섞은 군수저. 군수저. 자, 김장경 정격 해임 공영방송 정상화되나 이것도 최민희 의원님이 가져오셨어요? 네, 김장겸 영역의 7년에 대해서. PD하고 뭔가 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이거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요즘 그 돈 받은 거 자꾸 문제가 되는 분들이 미방위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최민희 의원도 미방위 소속인데 최민희 의원은 돈 받을 사람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분명히 알아요. 사람이 아니라 전 후원회가 없어서 받을 길이 없었어요. PD하고 뭔가 관계 있지 않고 이게 두 개 연장한 게 이게 우리 역사 처음이거든요. 뭔가 뒷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쐈나요, 제가? 근데요, 김장겸이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요? 김장겸 전 사장이 아니 김장겸 씨. 아니 근데 씨. 그 나이도요. 저나 도찐 개찐이에요. 저 한 살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이 마치 문재인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걸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 진짜 양이 아깝다 양이. 예, 이분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분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그냥 드러나요. MBC가 망가지는 9년 동안 이분이 어떤 직함에 있었냐 알려드릴게요. 예, 2011년 2월에 삼성 뇌물죄 유죄가 나오면 붙여지는 거죠 계속. 다 합산하지는 않군요. 이게 1심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재판에서는 같이 묶어서 선고했을 때는 얼마쯤 될 것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서 선고를 합니다. 다 합치면 못 나오죠 평생. 맞아요. 그래서 큰 거에 큰 거 안으로 작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뇌물죄가 12년 나온다 그러면 3 플러스 12년 하고 15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15년으로 가요. 그냥 12년으로 가요. 그냥 12년으로. 산수를 조금 그냥 15년으로 가요. 저는 개그하신 줄 알았는데. 그냥 안으로 포함이 돼요 다. 근데 국민들 심정은 그냥 다 합쳤으면 좋겠다는 심정 아닐까요? 예, 그런 방법이 있어요. 3년 다 살고 나오는 날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12년. 또 12년 선거 나오는 날 또 선거해버리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11월 19일이 최순실 구속 두 번째 구속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11월 19일 전까지 재판이 끝내야 된다. 끝내서 이번에 3년 나왔기 때문에 법정 구속해버리면 뭐 영장 구속영장 연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죠. 맞아요. 이 변호사님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끔 쓸 때가 있죠, 제가. 아니 우리가 다 하는 걸 확인해 줘요. 우리가 다 하는 걸 확인해 줬어요. 아니 법무사님이야 전문이시지만 만주 변호사시잖아요. 개성 변호사 됐잖아요. 이제. 내려오셨어요? 만주에서 신의주까지 왔다 개성까지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서울로. 이제 이게 휴전선 넘으면 큰일 나요. 총 맞아요. 빨리 진도 나가라고 밖에서 저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이런 뉴스가 중요한 뉴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 판단에 중요한 뉴스가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하겠다고 오늘 우리 PD는 마스크를 딱 쓰고 왔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겠다고. 지금 PD 저게 넘어오면 총 맞는데 잘못하면. 그럼요. 자 제작진 디스는 이제 그만. 아니 디스가 아니라 리스펙인데. 자꾸만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PD 없이 우리끼리 하는 줄 알거든. PD가 있다 여기에. 우리는 NL이었다. 그 드립 칠 줄 알았어. 그거 못 알아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패스 그냥. 50대 넘은 분들 알아듣는 분들 이 복합성을 좋아해요. 왜 꼭 20, 30대만 이해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원래 친절한 걸 못 하고 계시잖아요. 봉도사님이. 유승민 대표? 난 유승희가 또 대표가 됐나? 자, 첫 번째 뉴스. 강철 같은 의지로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 이거는 운동권이 쓰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계곡이요. 성경 이제 시편에 나오는 건데요. 내가 죽음의 계곡을 지날지 사망의 뭐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거기서 따온 죽음의 계곡. 그랬군요. 이분이 그걸 알았겠죠. 알고 쓴 겁니다. 알고. 이게 그래야 의미가 전달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유승민 대표의 심정 진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심정일 것 같고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원내대표 돼서 연설할 때 국회에서 대표 연설할 때 정말 따뜻한 보수의 그 방향을 제시하고 나서 그대로 무지막지한 칼을 맞아서 지금 이분은 진짜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바른정당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니 그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하고도 안 합친다. 국민의당하고도 안 합친다. 나는 정체성을 지키고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내부에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불만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계곡을 함께 지나서 살아남자고 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중도 보수 통합입니다. 근데 그 중도 보수 통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하고도 안 합치고 국민의당하고도 안 합친다 그랬는데 유승민 대표는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에서 다시 빼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제 유승민 대표 생각과 중요한 건 이건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근데 박지원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는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대표는 이제 국민의당과 정체성을 같이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그 DJ 그 3당 연합, 3당 야합이라고 우리가 비난했던 YS 그다음에 노태우, 그다음 김종필 그런 3당 야합 같은 건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정체성을 같이 한다면 만나볼 의향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햇빛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 내용상으로는 안 하겠다는 건데 안철수 대표는 만나서 들어보겠다. 박지원 전 대표는 직전까지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안철수 대표는 통합 생각 없는데 자꾸 안철수 대표 주변 분들이 바람을 넣어서 언론에 그렇게 흘려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오해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통합 생각 없다라고 또 며칠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정치라는 게요. 페이지가 진짜 빨리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전이었는데 그 얘기가 또 막 넘기다 보면 잘못 넘기고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대변인 이분은 바른한국당으로 나왔다 일찍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간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바른정당은 바른정당 갈 길 가라 이렇게 어제 논평을 냈고요. 그리고 오늘 홍준표 대표가 한 방 세게 날리셨습니다. 뭐라고요? 유승민 대표가 예방을 가겠다는데 예방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신자 집단이라고 보지 정당이라 안 본다 이렇게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는 예방조차 거부하는 졸렬한 작태에
실망이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제 중도 보수 통합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바른정당은 밖에 있고 자유한국당 내에 중도 보수 그리고 국민의당에 뭐 또 중도 보수를 모아서 뭔가 새롭게 크게 만들고 싶으신 건데 그게 이제 첫 번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서 끄덕거리고 있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교수요. 귀순 병사 상태 좋지 않고 추가 수술 필요하다. 총상에 5군데 대여섯 군데 있었다. 지금 계속 수술하고 못 깨어나고 추가 수술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예, 지금 현재 그렇고요. 장기 손상까지 위험하네요. 예. 장기 손상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흔히 이 수술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봉합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좀 따져보는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봉합이 현재 안 된 상태다. 예. 생각해 보시면 지난번 석혜균 선장 때도 지금 알려진 대로 이국종 교수가 집도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과 같이 좀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있었는데 생명이 위독하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차치하고서라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선 생명에 지장 없다. 또 어느 뉴스에서는 생명이 위독하다. 예? 예. 자, 그리고 오늘이 박정희 전 대통령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11월 14일은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예. 광화문에서 2년 전. 제2차 민중 총궐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백남기 어르신이 쓰러진 날이기도 합니다. 제1차 민중 총궐기. 1차 민중 총궐기. 어떻게 같은 날 역사는 반복되네요. 네. 데자뷰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정희 탄생 100년을 기억할 것이냐, 아니 백남기 어르신 광화문에서 쓰러진 2주년을 기념할 것이냐. 역사의 아이러니기도 하고요. 아이러니죠. 자, 0909 택시기사입니다. 인천공항인데 봉도사 방송에 심취해서 끝나면 나가려고요. 대기 중입니다. 정말이지 하루라도 안 되면 귀에 가시가 돋는 기분 아시나요? 0900님 아자아자 화이팅. 자, 인사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허용했습니다. 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 언니 뉴스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언니 뉴스. 이거 뭐 축구 경기하는 것 같아. 골. 나는 고란 그러죠. 자, 최민희 의원님, 해병대 의원님, 한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드디어 나왔다. 최민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희 선수 왼쪽 오늘다 뻥 똥볼 쳤습니다. 골인. 똥볼인데 골인. 예, 우리 골대로. 당할 수가 없어. 골대로 바꿨어요. 자, 양지열 언니 뉴스.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뉴스에 그 패널로 오는 것 중에 여기가 제일 재밌죠. 아니, 여기가 제일 후달리는 것 같은데. 후달려요? 말도 혼나오는 것 표준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스쿼트 해줘. 하체 운동 후달리면. 제가 하체는 원래 튼튼하거든요. 선수 출신이라. 자, 선수? 네? 선수 출신이 복싱도 했고 뭐 펜싱도 했고. 어머, 저렇게 예쁜 얼굴로? 왜 펜싱한 줄 알아요? 팬들의 심정을 찌르려고 펜싱. 보란 사이 중앙이 일부 앞뒤가 말이 안 맞는데 기억이 자꾸 나더라고. 안녕하세요. 코란입니다. 그동안 잘들 계셨었죠?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한 1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지? 거의 온갖 정치 뉴스부터 사건 사고까지 온갖 일들이 많으니까 시간이 막 엄청 지난 것 같아요. 봉도사가 있는 그래요? 봉도사님이 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거 아세요? 안민석, 박영선, 이상민 의원이 어제 정봉주 복권을 청원하는 연명을 돌렸어요. 의원들. 어제 몇 명 서명한 줄 아세요? 3명? 아니 120명? 아니요. 60명. 어제 하루에요? 하루에? 와, 하루에. 엄청나게 높은 건데. 근데 중요한 건 하지 않은 61명을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 자, 방송 듣는 분들, 이분들이 단톡방에는 안 들어와요. 단톡방에서 돌렸는데. 그래, 연명하지 않은 61명 이름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안민석은 문자 갖고 자, 오늘 다 하면 한 100명쯤 할 건데 빠지는 20명 살생부를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최민희 의원님 하셨어요? 여기 현역이 아니고요. 그거 복권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왜요? 분위기가.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그때 사건 자체가 예. 잘못 수사가 됐다는 게 밝혀지면 아예 그냥 국회의원들이 뭐 복권 신청할 필요도 없이 법적으로도 구제 절차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 급하세요? 급하죠. 제가 그 올해 구호가 있거든요. MB 구속 12월에 끝장내고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를. 네. 자, 김혜정님, 어우 깜짝이야. 이런 댓글 보면 물이 무서워요. 옛날에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봉자 들어간 이름하고 놀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반 꼴등이 병봉이, 봉준이, 희봉이었거든요. 어머. 봉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제 남친도 봉섭이에요. 그리고 라디오도 봉도사님 듣고 있고요. 이분 뭐야 이게. 봉해자. 어머 봉자 들어가는 봉선이도 있고 봉순이도 있고 봉심이도 있고 예. 봉숙이도 있고. 자 속보 떴네요. 자 이건 변호사님 읽어주셔야죠. 이화여대 입시 비리로 최순실이 항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도 징역 3년으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3년 나왔고요. 예. 또 국민연금 합병 삼성과 관련해서 부당 합병을 지시했다는 문현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여대 최순실 비리 얘기를 하면 1심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3년 나왔어라고 막 분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것만 3년입니다. 국정농단과 전혀 무관한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3년 플러스 해갖고 이제 국정농단 유죄가 나오고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어서 했고요. 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월 1억 원을 상납을 했는데요. 청와대에. 예. 이거는 남재준 전 원장 시절에 5천만 원대이던 금액이 2배로 오른 겁니다. 예. 2배로 오른 거고요. 부탁에 의해서 했다 그랬죠. 그렇죠. 부탁에 의해서 했다고 했고요. 그걸 이제 이전에 그 원장이었던 남재준 전 원장이나 이병호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졌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또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그 국가정보원장 모두가 다 구속될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예. 지금 남재준 구속됐죠? 안 됐나요 아직? 예, 지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분들은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한꺼번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를 한꺼번에 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월 1억씩 준 게 누구 돈인 줄 아세요? 우리 돈입니다. 하호영 기자 돈이에요. 예, 제 돈이고요. 제 돈이고요. 방금 소개했던 성남 버스에 탄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세금을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예. 갖다 낸 돈을 국가 안보를 위해서 예. 그다음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을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쌈짓돈으로 쓰고 어디다 쓴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그게 종국적으로 최순실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정윤의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그렇죠. 올림머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죠. 정유라 말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이거는 적폐청산이라는 예. 단순한 이 논쟁을 넘어서서 어찌 보면 우리 생활의 우리 권리 찾기입니다. 그럼요. 예. 아니 이거 진짜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만 있으면 독거 어르신들 얼마나 행복하게 겨울을 그렇죠. 살아요. 그 예. 돈 갖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갖고 분노하지 않고 뭐 이걸 갖고 정치 보복이다 이런 사람들 한마디 해줘야 돼요. 감옥 가고 싶니? 말은 말 무섭게 한다고 우리 PD가 쫄았어요. 마스크 쓰고 PD 감옥 가고 싶어? 자 허인이님 하호영 기자님 실제로 처음 보는데 목소리가 참 젊으신 듯 외모는 좀 늙어 보이죠? 과연 칭찬일까? 자 버스에 타고 계신 분들 혹은 택시에 타고 계신 분들 요즘 택시 기사님들 사이에서요 유행이 있어요. 10시부터 12시까지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유행인가요? 유행이에요. 네. 자,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100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진짜 역대 3명의 국정원장들이 다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죠. 초유의 사태인데 예. 또 있잖아요. 그 전에 원세훈 까지 합하면 9년 동안 국정원장들 전원 다 구속되는 진기로. 근데 그 위에 계신 분들은 구속됐네요. 박근혜 대통령 한 분만 남았네. 한 분 남았습니다. 예. 예. MB는 구속될까요? 검찰 분위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 좋아요. 예. 따끈따끈해. 예. 아니 뭐 따끈까지는 아니고요. 예. 지금 그 검찰 분위기.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죄송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말하자면 폭탄 하나 던지고 갔잖아요. 그랬죠.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정치보복이다. 예. 그래서 실은 이제 언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검찰 출석이나 아니면 최소한 그 본격적인 수사가 눈앞에 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단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전 대통령까지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좀 단계가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 본격적으로 전략기획관 출신 김태효 전략기획관을 소환할 것이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폭탄 몇 개 터지겠죠. 그렇죠. 다만 자신은 하는 분인 것 같아요. 검찰이. 그러니까 그 출국하면서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면 검찰이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함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검찰 입장에서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골목길에서 그 성명 발표했던 그런 데자뷰가 좀 있죠. 아하, 그러네요. 그 긴급 체포됐죠. 자, 다음 뉴스. 오늘 정유라 2대 학사비리와 삼성 합병 압력 관련 2심 선고 공판 있네요. 네. 실제로 촛불 집회에 나왔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2대 입학하는 과정에서의 비리. 그리고 특히나 그 학사 관리 출석도 안 했고 레포트도 내지 않았는데 학점이 막 나왔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런 공정성 불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계기를 삼았다는 분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공정성 그리고 입학이나 학사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공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최순실 씨가 이런 것까지 알겠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오늘 2대 삼성 줄줄이 그럼 선고 공판이네 오늘. 네, 오늘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 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정 씨를 입학시키려고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그 1심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고법 형사 3부에서 오늘 오전 10시 지금 시작됐네요. 지금 그러고요 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합병 관련돼서는 그 이 합병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자, 판문점 귀순 북한 병사 수술한 이국정